매주 화요일 여의도의 정치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 분석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여야정 협의회가 어제 열린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협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국정상설협의체잖아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네. 국정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랬는데 네. 얼마나 자주 열릴지 모르지만 협의하자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생각이 다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이해를 구하고 또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시간에요. 대표님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좀 덧셈의 정치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게 덧셈의 정치가 될 수도 있지 그건 않을까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남북 문제 이슈도 있고 예. 예산 문제도 있고 네. 또 그 대통령과 야당의 그 협조를 또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과 집권당이 네. 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의 태도를 또 갖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게 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집회가 2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면서 출범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한국 정치권 전반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라다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새로운 사람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도에는 네.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런 개헌을 하자. 네.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 직선제입니다.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 직접 뽑겠다. 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예. 비록 그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걸 1987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쿠데타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거는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듯이 네. 그런 이제 법과 제도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인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탄핵이라는 게 그때 당시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그렇습니다. 예. 상회했고 예. 그 결과 국회의원들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한 숫자죠. 네. 그때도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좀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라는 데 동의한 거기 때문에 그 탄핵연대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네. 근데 234명이 다 되지는 않더라도 200명만 넘어도 사실 개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180명만 넘어도 모든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더 탄핵은 국민의 80%가 동의한 것이고 그 234명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체제를 만들자 이랬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17 체제나 2018 체제가 들어섰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체제라 부를 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 체제 혹은 2017 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87년에 비견되는 변화가 있으려면. 근데 그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고요. 근데 국회 지형상 지금 그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은 당시 이제 탄핵연대가 만들어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영입해서라도 국회에서 과반의 혹은 3분의 2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 영입은 아니고요. 그건 통합은 어렵죠. 그럼 연합의 정치는 가능한 거죠. 각자 다른 당에 있더라도 그렇죠. 정책 연합을 통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그건 1987 체제도 통합을 한 건 아니거든요. 당시에요. 당시에 그 여당과 야당이 8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인식이 있었어야 되냐면 탄핵은 우리가 한 거다라고 할 때 여기 우리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았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80%의 국민들이
그 동의한 것이고 네. 국회의원 234명이 예. 참여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만 네. 탄핵의 주역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그 연합의 정치로 뭐 개헌도 가능했을 거고 네. 선거구제 개편도 가능했을 거고 온갖 개혁 법안들도 서로 물론 그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빅딜 같은 걸 했어야 되겠지만 네. 얼마든지 그 만들 수 있었겠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대거 의원들이 탈당을 했다가 이분들이 지금 복당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정책적인 토론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역지사지해 보면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60명이 넘는 분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자기들이 만든 뭔가, 대통령에 예. 대해서 탄핵에 대해 동의한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안 올라갔을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걸 찬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당이라는 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치인들이 반성해서 이건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으면 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통합의 리더십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가 70일 정도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들어와서 굉장히 선명한 주장을 많이 내놓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체제의 등장이 방금 말씀하신 협치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까요, 약일까요? 그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해찬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 대해 굉장히 그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또 그런 발언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이 갖는 위상과 역할이 좀 한계가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집권당이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독주할 때 그래도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레드팀의 역할을 지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드팀이라는 것은 원래는 같은 팀이지만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를 하는 그런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자칫하면 집권당 내부에 이제 분열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당에서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소리를 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용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분열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잘만 전달하면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높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 이견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협의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총리와 그 여당 대표도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도 조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 의회 국회의원들도 생각보다는 지금 뭐 청와대에 대해서 반발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해찬 대표 체제는 어쨌든 레드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건 뭐 아쉽고 다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2018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국회 지형이 불리하다. 따라서 다음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지지를 유지해 가면서 다음 총선 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그다음 정권도 어떻게 보면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총선 물론 1년 반 남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의 성격을. 근데 뭐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총선 앞두고도 180석 하니 뭐 200석 하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같으면 민주당이 뭐 개헌선인 200석도 할 것 같고 180석도 넘길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뭐 정의당까지 합쳐서 180석만 넘어가면 현재 의석대로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 2016년 총선도 민주당의 제1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23석으로 네. 1당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도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금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하여튼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래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졌죠. 차이가 예. 벌어진 선거였는데 그렇게 3번 연달아 찍은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도 예. 또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쭉 한 30년간 한국 정치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 네. 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가 대개 중간 선거의 성격을 네, 띠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탄핵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주고 지방선거까지도 밀어줬는데도 네. 변화가 없다면 네. 그렇다면 다음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1년 반 뒤에 검증을 해봐야겠는데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지난달 30일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하고 2017년 대선을 비교해서 계속 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 그룹이 24%, 두 번 다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 그룹이 41%가 있는데 12년 대선 때는 지지했다가 17년 대선 때는 지지하지 않은 이탈자 그룹이 35%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죠. 이 중도층의 움직임이 결국 다음 총선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 보터인데 제가 이제 한국의 유권자 지형을 내가 30, 20, 30, 20 이렇게 네 그룹으로 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앞에 30%는 그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예. 참여정부가 안 좋았을 때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때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나왔는데 두 분의 지지율합이 한 30%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수정당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30%. 예, 그리고 맨 마지막 20%는 흔히 요즘 뭐 태극기 뭐 부대냐 태극기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진보정당 안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운데 있는 20%와 30%는 스윙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있는 20%는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찍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요 세 번째 30%는 네. 지난 대선이나 요 직전에 그 지방선거에서 예.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이게 합쳐서 60이 됐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금 특히 그 보수를 찍었던 사람들 30%가 굉장히 지금 그 유동화돼 있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핵심인데 네. 이분들이 누굴 선택할 거냐가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9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는데 3당 합당을 할 때 그 소위 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뭐랄까 개혁적 정당이고 그렇죠. 예, 중도 보수 정당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보수 동맹을 맺은 게 1990년이거든요. 3당 약당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수 세력이 한국의 주류로서 끌고 왔는데 그때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 강경한 보수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 중도 보수층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혁의 가능성을 보고 제한적으로 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완전히 이 3당 합당 구조가 해체가 됐습니다. 현재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게 보수 측의 그 노력일 거고 민주당은 이들을 자기들 새로운 그 지층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싸움이 다음 총선과 대선의 승부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계 개편, 보수연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다음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짧게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020년에 선거제도 개편 지금 지금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당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데가 바깥에서 이제 그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는 어쩌면
보수 세력이 또 분열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셈법이. 왜냐하면 87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분열을 위해 소송구제를 받아준 것처럼 선거제도가 보수의 분열을 낳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재밌는 말씀이네요. 그 말씀 저희가 나중에 더 들어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